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 살림 대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왕성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내장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영진 처장님의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 살림 대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 이주영 예결위원장님,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토론회에 응해주신 이종구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님, 장병환 민주당 예결위원님, 강석훈 교수님, 김용화 원장님, 김태일 소장님, 이만우 교수님, 그리고 국민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나라 살림 대토론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나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에는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 박기태 국회의장님의 뜻에 따라 국회가 최초로 시도하는 토론회입니다. 출범 8년차를 맞이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예산 및 결산의 분석, 경제 전망, 국가의 주요 사업 평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실정이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국회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절차가 상반기부터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편성 단계에서부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예산안에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 살림 대토론회와 이어서 내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복지, 농림수산, 지방재정 등 6개 분과위원회 토론회에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각층의 이해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예산을 국회가 큰 틀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고 어떤 부분이 조정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들이 향후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되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 이주영 예결위원장님,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토론자 및 국민 패널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진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의 개회사였고요. 이어서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의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나라 예산이 규모가 자꾸 증가하면서 국회 재정 예산 심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봐도 이번 이코노미스트 특집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에서
국가 예산 지출이 자꾸 팽창이 되고 너무 크고 비능률적이고 또 어떤 나라는 파산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리바이어턴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처음에 잘 나가다 지금 아주 엉망이 되고, 싱가포르는 잘 나가고 있고, 영국은 최근에 예산 쪽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서 특집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매우 이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되고 있는 때에 다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주면 그것을 법정 기일 내에 심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 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회는 제도적으로 10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후에야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60일 내에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부처별 초갱 예산 배분 문제, 예산안 편성 지침 수립 등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예산 심의 기간이 5.16 전에는 120일 전이었습니다. 5.16 이후에 유신까지는 90일이었는데 유신헌법에서 60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40년 동안 이어왔었습니다. 60일의 현 예산 심의 기간은 어떤 면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분도 있지만 한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의 대표적인 유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즉 예산 편성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그러한 역할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값진 토론을 준비하신 국회 예산정책처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또 참석하신 여러분께 또 감사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의 격려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많이 바쁘실 텐데도 오늘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우리 나라 살림 어떻게 국회에서 잘 심의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알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나라 살림이 운영되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와주시고 또 국회 권오월 사무총장님 비롯해서 예산정책처 여러 직원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는 과거에 해오던 토론회 포맷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이 토론자들 계시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패널들이 이렇게 뒤에 배석하고 계시면서 토론자들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듣고 또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이 형식을 가지고 오늘 예산정책처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토론회를 사실은 해마다 해왔는데 이 예산 제출 시기에 맞춰가지고 가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봄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우리 국회가 뭔가 우리 국민의 의사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뜻을 담아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즘 뭐 개헌 논의도 있지만은 개헌 논의에서 나오는 것 중에 대통령 권력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걸 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게 제대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논의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편성권을 정부로부터 순수 대통령제에서 하듯이 국회로 이관시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 예산 통제권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이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좀 유감 없이 발휘를 할 수 있게 해 나가고 또 제대로 된 그런 국회의 예산 심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이 개헌을 통해서 예산 편성권도 국회로 넘어오는데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토론회의 새로운 포맷이 그런 면으로 우리 국민들께 어필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재영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그 예산 통제권이라고 하는 그 심의 기간만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아닙니다, 사실. 헌법상 뭐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를 완료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60일 동안, 이제 최소한 기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최소한의 기한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로서 더 일찍 국회에다가 예산 제출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산 심의 기간도 헌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률로서라도 이 기간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 우선 한 30일이라도 늘려가지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국회라는 말답게 예산심의 위주로 운영되도록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기국회에서 해오던 국정감사 이걸로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이런 거는 6월 국회로 넘겨가지고 결산심사하고 국정감사하고 결합시켜가지고 하면 이 행정부 기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로서의 그 견제 통제 기능을 더 충실히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기국회는 정말 예산 심의만 하는 그런 국회로 해야 예산이 알차게 심의될 것이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중에 이게 좀 개정이 돼가지고
국회로 예산 제출 시기도 좀 앞당기고 제대로 심의되는 그런 국회로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 이제 총론적인 부분 또 강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 어떻게 할 거냐, 또 농림수산 어떻게 할 거냐, SOC 예산, 또 재정 건전성 확보, 또 이 세제 개편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각계의 전문가들과 또 우리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예산제도에 획기적인 뭔가 좀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도출될 걸로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토론자, 발제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 예산결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토론회 장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예산결상특별위원회 간사이시죠? 이종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예산결상특별위원회 간사이시죠? 장병환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좋은예산센터에서 김태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국민 패널 여러분 20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토론을 위해서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 내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우리나라 2011년 총지출 규모는 309조 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라살림 300조 시대에 들어섰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꾸려지는 국가재정. 과연 국민들이 나라살림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겨나야 그게 돈이 돌면서 편안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좀 안정되면서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첨단 산업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한테 투자해야지. 부자들한테 투자하지 말고. 이런 그냥 없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온 서민들이 10원도 안 빼고 세금을 다 내는데 테레비 몇억 몇십억 있는 사람은 세금을 법을 아는 사람은 안 내고도 어쩌고저쩌고 방송한 것 보면 정말 속상해. 요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순히 그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것보다는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나라살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4%는 국가 예산안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76%의 응답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나라살림에 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서민들은 저 포함해서 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잘 쓰였는지는 체감을 못 하겠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는 잘 몰라서 다들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잘 썼더라도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민들은 모르죠.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걸 어떻게 몇 프로 어디로 나가고, 그런 걸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걸 염두가 안 두죠. 그렇다면 과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예산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또 그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라살림 300조가 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다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이정구 의원님께 국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들 이제 말씀은 소중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이게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들이 좀 편안히 살도록 이 복지 쪽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살림살이가 뭐 재정 건전하겠죠. 결국 단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성장도 빨리 하면서 또 이 서민들에 대한 그 복지도 확충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재정도 건전하게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축을 이 삼각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히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물가가 너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외에 또 예산을 통해서 이 물가도 잡는 그러한 것도 또 새로운 목표로서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균형을 이뤄나가야 되는 이런 지난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돼지고기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 무관세로 수입을 한 6만 톤 정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죠. 그렇지만은 세수가 줄더라도 이런 것은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를 낮춰서라도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유류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할당 관세를 통해 가지고 또 낮춰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의 건전성은 좀 훼손이 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물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좀 물가가 좀 안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첨단 산업 이런 데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노력도 하면서 또 복지도 이 맞춤형 복지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서민들에게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또 해나고 그러면서도 건전재정을 장기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아마 이러한 정책, 이러한 것이 우리 예산이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서 예산에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장 의원님, 그 국민들은 나라 살림을 정부가 짬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나라 살림의 운영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또 의식주에 있어서 좀 안정되게 국가가 뒷받침을 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라거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육성 등에서까지 다양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지금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국가가 뭘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네.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국가의 그 나라 살림살이를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되게 60~70%가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좀 의견 수렴을 잘 해서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안보랄지 연평도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국민이 불안하고 있고 또 정말 천정부지로 오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겁나다는 것이 또 서민들의 의견이고 또 이래 청년 실업을 비롯해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서민 생활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년 예산부터는 국민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정말 세금의 가치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재정 운영이 돼야 한다. 네.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또 어떤 여당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진 그런 예산을 만들m에 있어서 여야 모두에게 그 정치권의 역할을 국민들은 주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를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2007년에는 국가 채무의 규모가 300조였었던 것이 해마다 이제 늘어났고 올해는 435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가 채무 증가에 관한 것을 그래프로 담아봤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 지금 화면에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수치 자체, 바꿔 말씀을 드려서 채무가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는 채무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 의견도 있는데, 먼저 그 김태일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지요. 이와 같은 국가 채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그 TV에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한 GDP 대비 한 35%인데요. 이걸 이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되게 OECD 다른 나라들은 한 GDP 대비 한 70% 정도라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단지 요거만 본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말하는 게 단지 현재의 그 GDP 대비 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선진국과 우리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가령 우리가 이제 가계 경제만 해도 돈을 많이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저축은 적게 하고 써야 될 때가 많은 게 그런 이제 단계가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선진국은 이미 그 돈을 많이 써야 될 때 이미 그 지난 단계고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돈을 이제 버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돈을 쓸 때는 별로 없고 대신 돈을 벌기는 쉬운 그런 단계가 이제 거의 지나와서 지금부터는 돈을 벌기는 힘들면서 써야 될 때는 많은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왔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단계에서의 GDP 대비 35% 뭐 별로 많지 않더라. 그런 것보다는 향후 향후 분명히 우리가 뭐 국민연금 부채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서 가령 정치권에서는 뭐 우리가 그런 미래의 어떤 잠재 부채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한 뭐 1,500조다 뭐 그런 말도 하는 것처럼 그게 꼭 전부 다 국가 채무냐 아니냐 뭐 그런 논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미래에 정부가 어떤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은 틀림없는 거니까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는 지금부터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장기적인 지출 수요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의 어떤 재정 구조를 지금부터 잘 하고 있냐고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국가 채무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짐을 떠안길 수 있다라는 그 비판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하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방금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도 그 GDP 대비 국가 부채는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도
우리가 국가 부채, 정부 부채 외에도 또 공기업 부채도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또 게다가 가계 부채도 뭐 한 9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 전체가 안고 있는 부채로 따지면 뭐 2,000조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큰 규모인데 현재 정부 부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재정은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다져가면서 이 살림을 단단히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물가 앙등이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정부 지출도 가감하게 좀 줄이는 긴축 재정도 함께해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강화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도 약 25조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13년 또는 14년에는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강석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반적으로 지출을 줄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기 사이클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이면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또 각계각층에서 정부가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무엇하고 있냐 이러면서 또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어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13년, 14년 그 균형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네. 김용환 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사실 노무현 정부의 바로 이 정도의 시기, 지금 한 5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중기 재정 5개년 계획을 보면은 한 5년 후에는 균형이 갈 것이다, 균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격히 예상 외에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1년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재정 지출을 늘려왔던 복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제도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복지 제도를 갖다가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 현재 재정 기조를 갖다가 유지해 나간다면 충분히 균형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또 이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또 다른 우리 외부 충격이 온다면 그때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이 지금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동안 재정이 그동안 충분히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복지 지출은 늘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국민들은 조세 부담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부분들이 좀 바꿔 나간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균형 규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복지 분야뿐이겠습니까? 정부가 써야 될 돈의 액수와 그 규모는 또 분야는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국민들이 내야 되는 그 세금에 관하여서는 그 부담을 원치 않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달성이 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정구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균형 재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고 또는 지출을 줄이든가 지출을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세입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율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국민들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표를 양성화하고 또 비과세 감면 이러한 것을 축소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신공항 같은 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혹시 유사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재정의 관리 시스템, 재정의 관리 시스템도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봤습니다만은 이 복지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누출이 되고 있다. 복지가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도달이 안 되고 이것이 배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한 것이 많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세입 기반을 확충을 하고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를 하고 또 재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돈이 써야 될 때 제대로 써야 할 것이고 또 쓰기 위한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그 재정 건전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장의원님께서는 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우리가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왜 우리 재정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주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 그리고 GDP에 대한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자 감세를 단행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세입 기반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정말해서 우리가 절대 규모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지금 OECD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이미 국가 채무가 107조 원 늘어났고 금년도 이미 또 약 27조 원 증가되고 또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4년의 균형재정이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여기가 없다. 또 향후 전망을 해볼 때도 이 굉장히 어둡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일시적인 국제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냐. 그러면 이미 작년에 우리가 세계 유례 없이 6.1%의 고성장을 이뤘고 그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세수를 한다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이미 균형재정을 달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금년에도 21조 원을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살림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우리 재정 구조가 만성적인 적자적인 상태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 세출을 늘려서도 아니고 바로 세입 기반을 잠식한 특히 부자 감세에 있다. 1년간에 지금 우리가 금년 21조의 규모가 사실은 감세로 인한 효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향후 미래사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19.3%로 낮아져 있는 이 조세 부담률로는 아무 일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단행했던 여러 가지 감세 조치가 조금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했다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최소한도 지난 참여정부 수준까지라도 이 조세 부담률 수준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자기에 대한 사실은 기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외에도 사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해주는 것이 좀 없다 하고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느냐. 4대강 사업과 같이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분야들,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기업에 위해서 필요한 정말 이 교육 문제 심각한 우리 향후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못하고 있으면서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재정 건전성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다.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감면 조치에 다시 재검토를 하거나 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한 여러 가지 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매년 제로 베이스에서 재정 사업들 검토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의 사각지대에서 이 벌어지는 대규모 국책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재정 건전성의 요체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조세 정책도 그럴 것 같고 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어떤 그 경제 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접어놓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서 혹여라도 세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우선순위는 잠시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이 지금 아까 배달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새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여러분. 네, 김 소장님. 예. 사실 이건 원래 없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세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복지 지출 굉장히 뭐 중요하고 뭐 당연히 앞으로는 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국민들이 어떤 정말 불우한 분들한테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해야지 하고서 다들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신문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뭐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당연히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볼 때 이건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것 같은데 받는다든가 분명히 그런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은 뭐 나중에 또 할 얘기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어떤 복지에 대한 지출 증가를 위한 조세 부담을 정말 싫어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만한 국민한테 부담을 요구하려면 정말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런 신뢰가 돼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분명히 특히 복지라든가 아니면 각종 R&D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정부 지원이 되는 분야에서는요 상당히 누수가 많은 거는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필요하죠. 소위 정부 돈에는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예, 근본적으로는 현행 제도 하에서 돈이 새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부정수급의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 부분에 관해서는 또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각 부처에서 한 7개 부처에서 한 27가지의 복지가 그쪽에 집중됨으로 해서 복지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또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비밀과 같은 것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 다른 것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현행의 복지제도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쓸 구석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경제학을 하는 저로서는 사회복지학을 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에 보면은 근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제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분들과 바로 위에 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복지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만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우리 이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입을 늘리는 우리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저는 자본 관련 과세에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좀 도입한다든지 지금 주식 거래보다도 생상품 거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취적으로 좀 검토해서 세입을 늘리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 세입 세출뿐만 아니라 이 금융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건전재정하면 그 세입 세출만 논의를 하는데 우리 97년도 외환위기도 그 부실 채권 금융상의 부실 채권 때문에 160조의 공적 자금을 쌓았고 그게 정부 부채를 늘리는 주 요인이었습니다. 네. 또 최근 우리 부채가 늘어난 것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재정이 그렇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아주 건전한 금융정책을 강화하는 감독 기능의 강화를 비롯한 이 건전한 이 금융정책도 건전재정을 복원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점도 우리 정부가 유념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화 원장님,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시니까 사실 뭐 조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라는 문제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그 파장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물론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뭐 두 분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감세 정책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감세를 뭐 하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정세를 하면 그 우리 국민들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우리 그 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세를 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정세를 해야 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하에서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야 국민 복지도 증진되는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세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에 보다 균형적인 재정을 위해서 그동안 그 쌓였던 이 국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간에 있었던 특수한 경제 상태하에서 우리 국가가 조치했던 그런 감세 조치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재정이 좀 더 악화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장 의원님. 네.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특히 그 대기업들에는 수백조 원의 잉여 자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지금 몇천 프로에 해당하는 다들적인데요. 그럼 과연 지금 국제 금융 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세금을 감면해 줬다고요? 그래서 세금 감면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활동을 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쌓아놓고도 지금 감세해가지고 여유로 확보되는 자원들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 경제로 환류화되어야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지금 감세는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혜택만 받았을 뿐 그게 국민 경제로 지금 환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3년간에 지금 여기란 게 이 감세 정책이란 게 빚이 쌓인 거 이외에 무슨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대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효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이라는 그 지난 해를 보면은 우리가 경제 위기에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성장률이 6%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대기업은 성장을 했는데 중소기업에까지 그리고 영세자영자까지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어려운 서민 계층까지 충분하게 이것이 한류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 들어서 복지 지출이라든지 복지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노력할 시점에 왔고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와서 이 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이제 지금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네. 않습니까? 예. 예산 정책처에서 추정하겠지만 감세 효과가 약 90조 원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물론 실현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감세된 부분은 이미 국가 부채로 쌓인 것은 현실화해서 나타났고 기업들이 감세면서 혜택 받은 부분은 향후에 투자를 할지 모를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에서 결국 국가는 멍들고 기업은 지금 기름이 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바른 정책이냐?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회복하기 힘들다. 이 투자 감세라고 흔히 대변되는 이 감세 조치를 원상 회복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노린다는 것 자체는 그 눈 감고 앙호하는 것이다.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올해 그 법인세, 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고환율 정책을 지금 써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한 혜택은 많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도 뒤늦게나마 이 동반성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대기업이 많은 수익을 본 것이 중소기업과 이 자영업자들에게 좀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지금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인세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소득세인 경우에는 이 소득이 높은 계층에 구간을 하나 설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세율을 좀 높여서 하는 그러한 방안은 지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 이 과세 양성화에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네. 신규 재원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를 해서 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그런 분들의 그 세금 탈루를 철저히 막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 건전성에 관한 토론은 시간관계상 이쯤에서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토론의 핵심은 예산 분배에 관한 문제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국민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야에 먼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 국민 패널들의 입장 여쭙고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직장인 서충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좀 혜택이 가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안정화라든지, 부상교육의 확대,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좀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좀 출산율이 좀 낮은 나라에 좀 속합니다. 이 낮은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소위 나이 들어서 좀 놀지 않는 그런 좀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유일아입니다. 네. 저는 교육 분야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분야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이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을 직장으로 두고 있는 장명수라 합니다. 최근에 일본 대지진에서도 보았듯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우리나라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 지속성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큰 문제는 지금 FTA를 통해서 많은 개방화 정책을 통해서 항상 농업은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확고한 정부의 예산 정책과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 농업 예산이 배고프면 국민이 배고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농업 예산 꼭 반드시 좋은 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분의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 주부 하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서민들이 잘 사는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물가 가운데 요즘 시장에 자주 가보시니까 장바구니 물가 잘 아시겠지요? 네. 얼마나 가격이 구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좀 예를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시죠? 글쎄 예를 들어서 진짜 100원 하던 물건이 예를 들었을 때 200원, 300원씩 올라가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라면 하나를 사 먹어도 옛날에 가격보다 비싸고 우리 시장을 들고 10,000원을 들고 나가면 살 게 없어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정말 그 주부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그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심 대장정 대국민 인터뷰. 올 한해 편성된 나라 살림의 규모는 약 309조 원. 과연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너무 대학 학비가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부모들이 허리가 휘청한다니까 진짜로. 요새 출산율이 아무래도 저조하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나라에서 좀 지원해 주시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소득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봐서는 군대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비 예산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나라를 먹여 살릴 6가지 신기술기라든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 R&D 쪽에 내년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좀 배분되어서서 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세금 낸다고 해서 우리한테 혜택 오는 거 있어요? 항상 그 상태에서 있는 거. 아무런 나는 세금하고 우리하고 아무 소당상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알기로 이렇게 각 부처별로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삭감이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낭비를 하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더 투명성을 기하고 더욱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조화로운 예산은 어떤 것일까? 정말 시민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의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내세워 주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내세워 주지도 않으면서 돈이 얼마를 편성했네 그것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믿음을 좀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 돈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냥 내 돈이다 생각해갖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복지가 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분야에 계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사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관한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의원님, 그리고 정 의원님. 아무튼 그 정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말씀은 역시 이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예산이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지역 경제를 발달시키고 또 국가의 기본, 예를 들면 국방 같은 것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디 골고루 다 해서 다 좋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걷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한나라당 입장은 1년에 한국 경제가 1% 경제 성장을 하면은 약 2조 원 정도 세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하는 그러니까 성장에 좀 포커스를 두는 그러한 예산 배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러면 복지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는 맞춤형으로 생애 주기별로 꼭 필요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이 복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체계도 잘 만들면서 그분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세월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 의원님. 사실 그 선택과 집중 동의하시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우선순위와 그리고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 비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동일 섹터를 봤을 때 그 분야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가치를 덜 부여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비교 가능한 지표랄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의 강도랄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차이를 두고 순서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 문제와 같은 것을 논의할 때 복지 자체가 선택이냐 예를 들어서 보편적이냐 이건 하나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은 특히 한나라당 우리 이종구 의원도 인정을 하셨지만은 거의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지금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것 물가가 지금 너무 급등해서 서민 생활이 힘들다. 집값 전세난을 포함한 집값이 너무 좀 올랐다. 등록금이 너무 부담된다. 뭐 지금 농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외 개방과 따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저기들이 지금 종전에 보다도 훨씬 더 서민들 생활이 지금 어려워졌다는 것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국가 정부의 역할이고 또 재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을 봐가면서 확대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 복지라는 것 자체를 과거 시혜적 관점에서 이제 국민의 어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하는 방향으로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상정을 해놓고 그분이 우리 국민 경제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또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재정 운영의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GDP의 한 7.5% 수준으로 지금 OECD 평균의 약 3.5%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제도가 아직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비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이 양극화 현상 심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적인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것 자체가 향후 우리 국가 사회의 활력을 또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기간 내에 좀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활력 자체가 또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투자,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향후에 우리 경제 성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복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지금 일본이라거나 이런 사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지금 우려. 불안감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정이 또 해야 할 부분이 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가 재원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예, 괜찮습니다. 예. 또한 역시 재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미래 대비 투자인데 결국은 지출의 효용성을 약간 의문시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미래 대비 투자를 역시 해 나가는 것도 후세에 대한 우리의 또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D라거나 이 교육 이건 역시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네. 지출의 우선순위를 의원님께서 향후의 재원 배분에 관한 방향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올해 정부가 배분한 재원의 현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게 되면은 특히 보건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이 86.4조 원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총 재원이 모두 309조 원인데 그 가운데 말씀하신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86.4조 원인데 김영하 원장님, 이와 같은 예산의 부분이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부분에 관한 것을 상당히 우선시한 것이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양이 타당한가,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갖다가 과 함께 전체적인 재정 지출 구조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2007년도에는 7.5%였지만 2010년도에는 9%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복지 지출의 빠른 증가 때문에 경제 부분 쪽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9.0%의 복지 지출 비율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 복지 지출 비율이 20%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라든지 GDP가 아직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 13.84% 정도는 되어야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 5%포인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다고 한 번에 회복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해왔듯이 일반 예산 증가율의 1.5배 정도의 속도를 갖다가 유지한다면은 이게 2020년에 2050년 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노동 분야 예산의 절대치는 늘고 있는데 하지만 비율은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석훈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전반적인 수준이 낮은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려갈 것이며 얼마나 속도로 늘려갈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수준을 저것만 갖고 놓고 봤을 때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이전의 단계에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시 좀 크게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유일하게 지금 진입하려는 목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또 언젠가는 바로 닥칠 수 있는 남북 통일의 가능성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18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달랑 7개밖에 없습니다. G7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를 빼고 스페인이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으로 8번째 지금 우리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갈림길이 있고 앞으로 가는 길은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개발 방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흡수해 왔듯이 이제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다른 나라가 20%를 가니까 우리도 20%를 가자. 뭐 이런 식의 논란보다는 소위 말하는 한국형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복지 노동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항목 분류를 좀 더 자세히 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복지 요소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요. 저는 또 교육과 노동 이런 것들 다 포괄한 복지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저기 아까 제시했던 그 항목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논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분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희 교수님. 우리 김용환 원장님하고 청문면에서는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예산의 28% 정도 복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극히 복지 지출이 2자리 숫자로 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도 한국형 복지 모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선진국이 OECD가 몇 프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아니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장 의원님하고는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만도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도 복지 쪽에서도 가격 차별을 도입해가지고 좀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계층은 조금 부담도 많이 하고 혜택을 덜 받고 이런 복지 항목마다 어떤 투 트랙으로 간다 그럴까요? 가격 차별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복지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급식 문제 예를 들면 무상으로 모든 학생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계층은 조금 덜 주는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복지 아이템들이 각 부처마다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좀 통일을 하고 줄일 거는 줄이는 이런 역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출산 고령화가 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만 가더라도 OECD 수준으로 우리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저는 정치적으로 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 지출의 제어가 또 정치인들은 또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제어가 쉽지 않지 않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나왔던 사항이고 또 좀 전에 강석훈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기도 한데 예산 항목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부처 간에 중복될 수 있는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도려내자라고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이실 것 같은데 이 의원께서는 예산 항목에 대한 재조정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부처별로 나오져 있는 예산의 그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는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지금 고령화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이 고령화가 되면은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층들이 그러니까 기초 노령연금 같은 것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도 이게 굉장히 늘어나요. 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노인 인구가 2030년에 가면은 24.3%가 되고 2050년에 가면은 38.2%가 된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보다도 이건 통계청이 지금 예측을 한 거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예측한 거는 이거보다도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김영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더 늘어난다는 예측을 하고 계시죠, 원장님? 예. 근데 이거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아마 엄청난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소위 그 복지 수요라는 거는 거의 이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 50년 되면은 우리들이야 다 무대에서 다 퇴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후세대들이 이거를 다 어떻게 부담을 하고 가느냐. 네. 그러니까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 하는 나라가 예를 들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외에 고복지도 하면서 부담도 국민들이 세금도 안 내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지속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이제 가격 체계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민영보험이라든지 뭐 이쪽도 어떻게 어느 정도는 이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보험 체계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항목 조정하고 그런 거는 뭐 항목이야 뭐 어떻게든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지 분야를 지금 중소기업에 많은 저리자금 같은 것을 대출해주고 이런 것도 일종의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복지 개념을 좀 더 한국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복지 예산에 관한 것을 좀 더 넓게 보면은 그 액수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세분화하게 된다면은 또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복지의 커버리지를 넓게 보냐, 좁게 보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좀 재분류 가능할 것이냐. 이게 주로 이제 방금 예를 들었던 교육도 그렇고 주택 부분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분류와 예를 들어서 국내의 사정이 조금 상이할 수 있는 분야죠. 이 부분은 물론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 분류를 달리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제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대개 이 IFS의 표준 분류 체계를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 통계 분류하고 그를 같이 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고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러한 것을 좀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면 분류 체계하고 별도로 좀 조정을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 중요한 말씀 의원님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어떤 당은 무조건 복지를 다 무조건 그냥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확충하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당은 아주 선택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적인데, 기본적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정책을 쓰든지 간에 결국 우리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거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한다면 결국은 급격히 재정이 악화돼서 결국은 국가 부도 사태가 난다거나 결국은 아니면 후세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점만 안겨주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전제에 관한 말씀을 두 분 국회의원님께 드리신 건데 잘못하는 나라들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다 고복지 때문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아니요.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진 예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기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후의 예산 심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 예산 편성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헌법상에 그 예산 편성권과 관련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국회가 역할을 해보자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 항목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부처별의 그 중복 가능성에 관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의원님 아닐까요? 예, 그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산 편성권이 이제 정부가 있고, 정부가 이제 예산실에서 부처별로 예산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대개 한 6, 7월경에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편성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뭐 예산 당국에서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단계에서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지 또는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일단 거기서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국회에 그것이 예산이 와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거의 10월달 들어가서 막판에 몰리게 되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 심의 기간이 90일에서 한 120일 정도까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산 자체를 국정감사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결산 자체를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결산 같으면은 2012년 6월에는 적어도 해야 된다. 6월까지는 6월까지 결산을 하고 결산 후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후에 제대로 이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는 아마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의 역할이 이제 보다 더 뭐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예산처에 계신 분들이 정부가 짜온 예산을 좀 꼼꼼히 봐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잘 짜여져 있는지, 보고 국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지를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갖고 국회가 예산 기능에 대해서 뭐 야당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흐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너무 좀 정부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큰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서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보건설 사업도 수장공사로 옮겨가지고 재정 범위에서 지금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무소불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같은 복지에 드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교육부를 복지에 넣을 것이 안 넣을까 이건 뭐 못할 것은 없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결국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 간에는 당정 협의를 예산 편성 전에 그리고 예산 편성 중간에 그리고 좀 마무리할 단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과는 국회 상정돼서 심의역 이전에는 일체 지금 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말 조화로운 예산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 편성의 매 단계마다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창구가 필요하고 이제 부여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창구의 역할을 바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그 내년도에 그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늘려야 되겠다 또는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소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주로 복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복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결국은 뭐 아까 그 TV에서 본 것처럼 복지 지출이 가장 그 정부 지출 중에 많은 것도 그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정부 재정이 하는 거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민간이 하기 힘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경제성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경제성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할 일이고 정부는 그걸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데 그럼 민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뭐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내년에는 정말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복지 같은 걸 좀 훨씬 더 강화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결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정말 아이들 교육에 힘을 쏟는 데가 없죠. 그렇지만 그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물론 그 방향이 맞냐 틀리냐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에 정말 가정에서 그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은 자칫 낙오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아이들이 교육이나 그런 데서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아까 지금 우리 정부의 그 예산 기조인 뭐 미래 대비 예산, 서민 희망 예산 그런 것과도 부합되는 거고 또 흔히 말하는 어떤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 특히 불우한 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그 지원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서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줄여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정부 돈이 워낙에 아까 뭐 눈먼 돈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은 사실은 눈먼 돈이 되게 쉽죠. 그래서 필요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에 대한 어떤 정말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낭비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정부의 신뢰를 잃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각종 정부 지원 사업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대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일수록 굉장히 낭비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가령 뭐 이런 얘기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뭐 일본 그런 지진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굉장히 위험에 대한 뭐 안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지금 증폭됐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분명히 내년에도 어떤 안전에 대해서 각종 뭐 도로를 정비하고 굉장히 많은 게 될 텐데 그건 정말 틀림없이 중요한 건 맞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왕창 어떤 사건 때문에 대폭 증가되는 부분에는 분명히 낭비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체계적인 점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책사업에 관한 것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만우 교수님 사실 지금 신규 사업에 관한 우려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새로운 그 국책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분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 뭐 일정액 예산액 이상에는 비용 편익 분석, 즉 타당성 조사를 KDI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좀 시행착오를 많이 범해가지고, 저는 뭐 지방공항이 자주 뭐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도 지방공항의 경제성 그 과거에 어떻게 경제성 분석을 했기에 이런 분야에 예산을 집행했나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옥석을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국가 사업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예결위의 그런 역할도 좀 더 그런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 결산이 예산으로 환류되는 다음 해 예산으로 환류되는 이런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기간을 좀 늘리고 앞당겨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그런 낭비를 좀 줄이는 그런 역도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저 논문을 보니까 2014년 균형 재정을 확실히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재 성장률보다도 한 2% 정도 낮게 정부 지출 증가율을 책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 좋은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회에서 두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정책처의 좋은 아이디어를 좀 채택을 하셔가지고 예산 증가율을 억제시키면 또 건전성도 제고되고 또 물가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국책사업은 최소한 초단위의 사업입니다. 장 의원님 그렇죠? 그렇더라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을까요? 그렇습니다.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근 4대강 사업국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게 좀 변칙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걸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해야 할 사업을 따로따로 떼어서 판단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타당성 조사를 좀 면제시켜가지고 4대강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좀 이렇게 규정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경상 성장률보다도 예산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1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만 되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해서 지금 재정당국은 굉장히 긴축에 아마 어마어마한 재정 긴축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불과 금년도 이런 그 경상 성장률보다 실제 2% 낮게 지금 가져왔거든요. 최종 정부 통과된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세입 세출 구조가 이렇게 2%를 낮게 가져가더라도 균형 재정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특히 그 국책 사업 경우에 동남권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정상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냥 법이 그냥 워낙 급하게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 원점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해보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들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또 사실 그 문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지와 또 맞물린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국회의 예산 심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 화면으로 모아봤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대장정 대국민 인터뷰.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 예산안의 편성 권한은 정부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나라 살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국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좀 공개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되고 이런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당도 여당에서 하는 게 이게 옳다 싶으면 도와주고 서로 합심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지 무조건 저 당에서 하는 거는 이 당에서 반대하고 이 당에서 하는 건 저 당에서 반대하고 이러면 나를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안 심의에 있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 일반 사람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더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그런 심의를 할 때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꼼꼼히 체크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간을 더 충분히 정말 뭐 60일 2달 가지고서 뭐 결정하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뭐 사소한 거 뭐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간이라도 더 늘려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 굵직굵직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공개 투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개돼서 이 정도 기본 틀은 유지하고 국민들한테 미리 좀 알릴 수 있게 그거에 대한 결정권도 뭐 국회의원이 한다지만 좀 60일은 너무 짧고 뭐 가을 때부터 미리 좀 공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국민의 목소리 두 분 국회의원 특히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우호적인 또는 칭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시금 그 역할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결국 국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와의 그 관계가 절대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의원님,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죠? 어떠셨습니까? 특히 국회 역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방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러한 데는 그 경제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떠냐 이렇게만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결국 쓰는 건데, 그래서 경제 논리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방,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그 안보 태세로 확립할 것인가 막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산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보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쓰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뭐 기밀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럼 다 공개를 해라. 뭐 이렇게 사회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심의권을 그러면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과제입니다. 이것도. 네. 예. 그래서 투명성을 소위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거의 완전하게 할 수 있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부를 믿고 또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해를 해야 할 대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법부라는 그 말이 나온 이후에 통예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국회가 정부의 그 예산의 그 편성권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지,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시스템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 네, 우선 먼저 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께 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좀 긴밀하게 좀 상의해서 합의에 의해 그 예산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포르투갈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르투갈이 아마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정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안정성장 프로그램을 국회에 제시를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부결이 돼서 지금 내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바로 재작년까지 여대 야소였는데 이제 작년에 여소 야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 총리가 국회에 대해서도 근데 거기는 또 국회의 예결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게 돼 있습니다. 과거 여대 야소 때의 관행을 그대로 해가지고 야당과 전혀 상의를 않고 이 재정안정 프로그램을 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내주니까 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은 지금 야당의 국회 예결위원장인데 와서 좀 상의 좀 하고 저기 거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작성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국회로서는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부결을 시켰고 결국은 지금 재정 위기에 의해서 정치 위기까지 겪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 국회 운영도 결국은 소통과 관련된 문제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저희들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뭐 그러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있고 또 뭐 야당도 여당이 있어야 야당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쪽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적 우위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셋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극한적인 서로의 투쟁과 저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제도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운영의 요체는 여야 간의 기본 자세 그 소통을 네. 결국은 원활히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정부 여당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예. 또 야당에까지 배려할 수 있는 저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야당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가짐의 변화가 예. 바로 이런 재정 운영의 어떤 민주화, 조화로운 재정 운영에도 결국은 척경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문 패널들께 여쭙고 싶은 내용이 여야의 어떤 그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볼 때 국회의 그 사무처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사무처에서 어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가 현재 없는지에 관한 것도 좀 냉정하게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교수님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몇 가지 좀 제 개인적으로 쓴소리를 좀 몇 가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국회 쪽에서 예산의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옮겨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흐름으로 보면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자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과연 국회가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 현재 여당이나 또는 현재 야당이나 어디든지 간에 우리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저한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이 국회로 가면 뭔가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되어서 그 산물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사실 적지 않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 장 의원님께서 정부 여당 간의 소통도 안 된다, 야당도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국민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또 정부 부처의 분들을 또 만나보면 그분들의 말씀은 그런 기회들이 어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예산 심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기에 반영하려는 시도의 장으로 변질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까 국회 부의장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심사 기간 60일이 너무 짧고 90일, 100일, 90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이제까지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60일 동안 정말 예산 심사 열심히 해봤냐 굉장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60일 주어진 기간에도 열심히 잘 안 됐던 것이 더 늘려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사실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좀 보다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몇 가지는 하나는 1차적으로 아까 이만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쓴 것 중에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되고 그것이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저도 거의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공개 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정말 기명으로 된 백서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하고 그 백서들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과정에 대해서 보다 좀 책임성을 갖고 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뭐 국회 예산처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용화 원장님. 예, 뭐 사실 이제 뭐 앞에 우리 그 강석훈 교수님이나 다른 분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가 그 방대한 예산이나 그 방대한 결산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제가 생각엔 1년 내내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그 분량을 갖다가 어떻게 의원님들이 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그 계산안이나 예산안을 갖다가 좀 그 검토해 줄 수 있는 그 과학적이고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철저하게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회 예산정책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국회 예산정책처가 좀 더 그 인원이나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없는 예산 검증 기능을 갖다가 결산 검증 기능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주는 것이 네.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뭐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국회는 예산을
예산 증가를 막는 기구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부 예산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길지 않는 60일간을 보면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예산 정액에 신경을 씁니다. 각 국회의원님들이 예. 어떠한 목적으로는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 건 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 의원님들이 예산 정액에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각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정액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제한되어야 짧은 60일도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 재산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만원 교수님,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하나의 결론처럼 좀 모아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오늘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만도 정책처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정책처에서 발간되는 논문들이 상당히 다른 정부 측 국책연구기관보다 질적인 수준이 높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정작 국회에서는 별 반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요. 예. 예를 들 것 같으면 저도 정책처 자문 교수가 돼가지고 매년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고 특히 최근 3년 동안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정책처에서 발간한 결산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내용은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결론 부분을 다 한번 대충 살펴봤는데 네. 연연히 결론 부분이 비슷합니다. 건의사항, 국회 건의사항이. 그 말은 결코 이 건의사항이 실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또 똑같은 건의를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국회 예결위를 비롯해서 기타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정책처를 어떻게 활용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조해 주시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여기 김영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도 저는 간간히 예결위 이제 후일담을 친한 위원님을 통해서 들어보면 예산 통과 며칠 남기두고 수천억 예산이 예결위 지역구 사회에 할당되는 그런 과거 관례를 가끔 듣고 조금 있습니다. 정리 말씀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도 국회 차원에서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말씀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활용도의 강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일 소장님 짤막하게 좀 마무리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최근에 이제 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부 개혁에 이제 정부 2.0이라는 그런 이제 개혁 운동이 이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웹 2.0에서 이제 따온 건데 결국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공개 다음에 상호 간의 소통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회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편성안 같은 거에 대한 정보 공개도 중요하고요. 못지않게 어떤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토론회가 훨씬 더 제도화되고 좀 더 구체화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장 의원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토론자들께서 국회 심의 과정의 개선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비록 야당이지만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까 우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제적 측면 한 가지만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시스템이 여야 간에 또는 부문 간에 균형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마 학문적으로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든지 투명한 부분을 좀 늘리고 또 결산 결과를 환류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특히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용이 결산 심사나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의견은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네. 특히 여야 원내 지도부들 간에 운영 대화, 지침 논의할 때 있어서 예. 이 소통을 정말 아주 프리하게 해가지고 네. 앞으로 특히 그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를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예, 하여튼 국민이 내신 세금이 알뜰하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 예산 당국 그리고 국회의 예산정책처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국민 패널들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예.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이런 그 토론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교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고 조금 전에 길거리에 벤일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성 국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국민들의 그 비난을 사고 있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서 누수 현상을 찾아내고 그 예산 절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난해 그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59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이 15조 8천억인데요.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 일반 대학원생 신지영입니다.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의 목표로 서민 희망과 그 건전 재정을 내세웠는데요. 대규모 감세하고 재정 건전성까지 챙기려면 이렇게 정부의 의지도 문제가 있겠지만 많이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나라 살림이 많이 빠듯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나라 살림에 5조 안팎이나 되는 금액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책정되어서 나라 살림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안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의 취지에 맞게 이 자리가 예산안 편성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 편성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께 기회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안재민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칭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S세대라는 말인데요. 스마트 세대가 아니라 서바이벌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가고 있나 이러한 걸 대변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우리 청년 실업의 문제는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이 속해 있는 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역동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편성된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고질병이라 이제는 좀 치유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 확충 그리고 확충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오래된 우리의 고질병을 조속히 치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주현진 예산정책처장님 첨언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재정 건전성 문제, 또 조세 문제까지 6개 토론회가 이어서 개최가 됩니다. 네. 특히 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 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고서로 발표하고 각 상임위 예결위 정부 측의 전략에 대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조화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 살림 대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 정책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3일 동안 6개 분과 토론회를 열어서 201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세출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정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 또한 예산 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나오신 패널분들 또 국민 패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낸 돈이니까 정말 내 집 살림을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들도 제발 여당 야당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더 좀 마음을 크게 생각을 하시고 서민들 잘 살 수 있게끔 검증되고 정당하게 실미나 그런 계획들을 부탁드립니다.